박시백의 오려사 이번 시간에는 거란의 3차 침입과 강감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차 침입 후 힘들게 철군했던 거란군 그 이후에는 좀 어땠나요? 예, 이 거란 쪽에서 이제 그 철군을 하게 되잖아요. 2차 침입 때. 그때 그 제안을 했던 인물이 이제 하공진이었고, 네. 이 하공진을 일단 데리고 갔어요. 네. 그 거란의 성종이.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참모로서의 능력도 있고 하니까 뭐 결혼도 시켜주고 대우도 이제 잘해주었는데. 아, 거란에 가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하공진이 고려로 나는 돌아가겠다. 이제 나의 임무는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관직까지 줄 테니까 라는 성종이 계속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공진이 나는 고려인이다. 살아서는 거란의 폐하를 모실 수는 없다. 완전히 강조 버전이죠. 끝까지 나는 그 고려의 신하지 거란의 신하는 아니다.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니까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차 침입 때 거란의 철군의 가장 큰 조건이 고려왕 현종이 친조를 하겠다. 그렇죠. 직접 예. 찾아와 뵙겠다. 라고 해서 이제 철군한 거죠. 예, 근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뭐 몸이 안 좋아서 안 왔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속된 표현으로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동육주 저거 뺏긴 게 너무 억울한 거야. 저거 왜 우리가 쟤들한테 그때 줘버렸지?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들게 되면서 이제 강동육주 반환까지 이제 요구를 해요, 고려에. 근데 우리 당연히 고려는 이걸 거절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 거란 성종이 상당히 고려에 대한 어떤 뭐 적대감이랄까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는 사실 2차 침입 때 막강한 대군을 가지고 가서 어찌 보면 개경까지 초토화시켜서 돌아왔는데 강동육주도 안 줘. 친조도 안 와. 성종 입장에서는 좀 진짜 뭐 열불 날 만도 해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친조를 해라. 네. 강동육주를 돌려줘라. 그래서 사실부에서 요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반복되는데도 뭐 고려의 태도는 한결같았죠. 끊임없이 요구한 거죠. 네네. 거기다가 이제 거란의 요구가 계속 거세지니까 고려는 또 보란 듯이 그동안 관계를 끊다시피 했던 송나라와 네. 외교 관계를 또 복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쯤 되니까 성종이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게 된 것이고. 송나라의 외교관계 복원도 상당히 결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거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송나라와 거란은 그 이전에 전연의 맹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이제 송나라와 손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제 어떤 안보상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이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고려 변경시대의 저기 흥화진이라든가 이런 데를 계속해서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이제 침략을 해오고. 소소한. 네네. 이걸 또 고려 선등이 막아내고 이러다가 마침내 소배합을 필두로 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3차 침입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소배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전에 2차 침입 때 이제 그야말로 야전사령관으로서 그 계급까지 왔던 인물이에요. 네. 한 번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고. 네. 고려사에는 소순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이게 잘못된 표기라고 보여지고 소배합이 이제 10만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침입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이때는 강감찬 장군이 상원사로 총사령관이 돼서 이제 진두지하는 거네요. 그 당시에 이 강감찬이 상원수, 그 다음에 이제 강민첨을 부원수, 그러니까 총사령관, 부사령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략 한 20만 대군으로 거란군에게 맞서게 하였는데 그 2차 전쟁처럼 흥화진에서 거기가 이쁘니까 그렇죠? 항상 그쪽으로 네, 이제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때 정말 아주 그 주목할 만한 그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성을 사수하는 전략이 아니라 소가죽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송 동쪽의 물길을 막았다가 거란군이 건너갈 때 누굴 탁 터뜨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많은 분들이 살수대첩 연상을 하시는데 사실 살수대첩에서는 후대에 그렇게 이제 강둑을 터뜨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록이 당대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여건을 고려해도 그만큼 어떤 뭐 둑 쏴가지고 터뜨릴 그 정말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기다 산소는 훨씬 큰 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광천강은 그 막다가 그 볼일 다 보는. 실제로 압록강 그 흥화진 강변 같은 경우는
건너갈 수도 있고 예, 그 강폭이 이렇게 얕은 넓지 않죠. 강폭도 얕고 네. 낮은 곳이 많아요. 근데 네. 압록강이라기보다도 이 흥화진을 이렇게 돌아가는 압록강 지류죠, 지류. 그렇죠, 지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는 이걸 막았다가 어느 정도 터뜨리는 게 가능한 막았다가 전략. 터뜨렸고 이제 강을 건너던 이 거란군이 상당히 이제 우왕좌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매복돼 있던 고려군 기병들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대승을 거두는 네. 바로 그런 전투가 바로 이 흥화진 전투. 초기 전투부터 2차 때하고 좀 양상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2차 때만 해더라도 일단 그 거란군의 규모 자체가 더 컸고 예, 그때 훨씬 강성했을 때니까. 그리고 성종이 직접 진두지에서 왔기 때문에 음. 그야말로 거란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된 공격이기도 했고 네. 물론 그 당시에도 흥화진이나 곳곳에서 잘 싸워내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때는 이제 저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미 중앙군이 편성이 돼서 네. 강감찬 지휘하에 다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또한 뭐 1차, 2차 그 앞선 전쟁들을 겪으면서 제대로 대비했고 첫 싸움부터 이제 제대로 된 승리를 보여준 것이죠. 네. 이후에 이 거란군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만 보이는데 이렇게 첫 패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후에 그들 스스로 옥죄는 그러니까 중요한 1차 때는 요인이었다. 통주나 곽주 같은 공략을 하면서 한두 개는 거점을 마련하는데 네, 이제는 거점 없이 그냥 개경으로 그냥 확 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때 흥화진에서 대패하고 개경까지 진군하는 과정에서 그 특이한 것이 후미를 공격해서 타격을 입혀. 이제 초기 그 2차 때는 왕규가 이 작전을 기습작전을 많이 했는데 이때는 이 부원사 강민첨 장군이 이 전과를 올리는 그 일들을 벌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거 강감찬하고 뭐 친척 아닌가? 예, 이름이 저는 좀 맨 처음에 비슷하잖아요. 강감찬 동생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친척은 아니고요. 네. 같은 진주광씨는 맞는데 네. 요 강민첨은 뭐 소위 말해서 그 진주 토박이기도 했어요. 고려 목종 때 과거에 급제를 하고 현종 때 바로 이 동여진 여진족이 지금의 이 포항 지역을 공격했을 때 격퇴를 해서 대장군에 승진을 했고 3차 침입 때 총사령관 강감찬 장군을 이제 도와서 부원수로 참전을 합니다. 아, 이 동계 쪽에서 활동했던 예. 인물이군요. 예. 그리고 이 흥화진 전투에서도 큰 전과를 이제 올렸고, 그리고 이 거란군이 개경으로 진군을 해올 때도 바로 이제 평안도 지역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이 큰 타격을 입히는 이런 네. 또 성과를 이미 전쟁에서 상당한 그 경험을 가졌던 그런 그 인물이었고 3차 침입에 큰 공을 세우고 난 후에 이 102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정말 이 강민청을 그 전공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공신각에 초상을 걸어서 후세 사람들의 모범의 되게 하라 이렇게 했고 또 이때 내린 시호가 은열이라는 시호인데 네. 진주광시 중에 은열공파가 있거든요. 은열공파의 파조가 되었고 고려사 강민첨 열전에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강감찬이나 강민첨이나 다 문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통한. 네, 예. 그러니까 이 시기 고려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사망간의 전투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이제 전체적인 큰 전투에서의 총사령관 역할은 항상 문관이 맡는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그렇죠. 모습입니다. 우리 여진족 정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윤관 장군도 그렇죠. 자, 이제 이 3차 침입의 대미가 될 귀주대첩에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개경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좀 보면 2차 때와는 확실히 이 개경 진출에서의 이 거란군의 모습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소배합이 장수로서 굉장히 좀 무능하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게 강감찬의 유능함에 빗대서 보면 왜냐하면 좀 무능한. 2차 때는 뭐 이 압도적인 군세로 개경까지 밀고 들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의 경험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은데 그때처럼 이제 이번에도 흥화진을 함락하지도 못하고 흥화진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오히려 후미를 공격당해서 굉장히 손실을 입고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도 또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습니까? 네. 이 성들을 지나쳐서 개경으로 곧장 진군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공격하는 군대가 압도적인
어떤 군사적 우세가 있을 때나 써볼 수 있는 그러한 카드인데 네.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해서 어쨌든 뭐 개경에 가면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개경에 와봤더니 지난번처럼 이제 개경 함락해서 뭔가 네. 기지를 자기의 뭐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근거지를 생각하는데. 삼아서 뭐 네. 이제 협상을 하든 뭘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을 텐데 고려는 뭐 이래 충분히 대비가 돼 있었죠. 청해작전이라고 해서 청해작전을 펴서 일단 민가들 다 비워버리고 철거해버리고 네. 그리고 백성들은 다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와봐도 배를 먹을 것도 없고 날씨는 그때 겨울이니까 아, 한겨울이니까 춥고. 춥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성들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후미로 공격당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건 그때서야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고려 측에다가 이제 철군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게 2차 전투와 중요한 차이가 2차 전투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군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고려 측에서 이제 항공진이 가가지고 당신네 강조를 뭐 제거하려고 했던 원래의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철군하시오 라고 철군을 이제 요청하면서 받아들일 모양새가 됐지만 네네.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우리 철군할게 길 비켜줘 이렇게 꼴이 된 거란 말이죠. 네. 이미 이제 지고 들어가는 기세가 이미 형태였다. 꺾인 거죠. 네네. 네. 사면초가 내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소배합이 바로 철군 결정을 하는데 이 압록강을 건너서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쪽이 훨씬 군사도 강하고 상대는 이제 쫓겨가는 입장인데 이걸 그냥 보낼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감찬은 이제 병군을 귀주로 집결시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귀주에서 그야말로 거란군하고 고려군 본진 대 본진이 만나는 대대전이 벌어지는데 네. 거란군의 입장에서도 이 귀주 싸움을 어떻게 이제 돌파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도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하지만 이미 승기를 탄 고려군이 훨씬 더 이제 기세가 강했고 또 군사도 강했고 그래서 정말 귀주 대첩이라고 불리는 대승리를 일궈내게 되는데 이때 1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뭐 살아 돌아간 거란군이 뭐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의 네. 대승리를 거두게 됐고 이 대승리 때문에 이후에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서 숱한 어떤 뭐 외교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정되긴 합니다만 거란이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 귀주 기주대첩이. 에서의 그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거란의 성종이 정말 분노했겠죠. 이 소배합은 또 살아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낙가족을 먹이고 싶다. 거란 성종의 입장에서는 예. 그 이상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네. 이 황제의 또 매부라서 이제 파면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그리고 이때 좀 덧붙인다면은 강감찬의 어떤 고려군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물론 이제 싸움이 계속 승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측면도 크지만 이쯤 되면 틀림없이 그런 주장들이 나오거든요. 상대는 이제 하치를 했으니 좀 보내. 철군하려고 하고 있고 쫓기는 신세인데 뭐 지도 지나치게 궁지를 물면은 문다는 둥 하면서 이제 약간 유화적인 그런 주장들이 나옴직도 한데 네. 그런 거 일체 없이 바로 귀주로 집결해서 대대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감찬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또 이때 사소한 것이지만 이 강감찬이 이때 나이가 72살. 그렇습니다. 이때가 1019년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5년 전에 이 72살의 노장이 이렇게 진두지휘를 해서 대승을 이끌었다는 것은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 원나라와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있었던 김반경이라고 하는 인물도 네. 그 사람은 순수 무장 출신인데 정말 70남은 노장으로 이제 뭐 일본 원정도 가고 각종 중요한 전투를 지휘하거든요. 고려는 이렇게 이제 정말 노익장들을 과시한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네네. 강감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감찬은 어찌 본다면 뭐 대기만 성형 인물이라고 할까요? 네. 이른바 이제 과거도 보면 이 당시 고려 초기의 과거는 조선이나 이제 고려 말처럼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이제 몇몇 중요한 집안에 공부한 사람들끼리의 과거일 텐데 그것도 강감찬은 36살인가? 서른여섯. 이때 가서야 급제를 합니다. 보통 뭐 20대 초반.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수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20대 초반, 빠르면 10대 후반에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좀 꽤 늦은 나이죠. 그렇죠. 예, 이부 상서, 즉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부 상서에 오른 것만 해도 이제 60대 대세거든요. 네. 이럴 정도의 무게감 있는 인물들은 60대면 벌써 이제 시중 자리에 최고 자리나 예, 대상 자리에 오를 텐데. 그렇습니다. 출생이 늦은 인물이긴 하지만 지난 2차 침입 때 이제 현종에게 그 피난을 제안해서 현종을 구한 이런 공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현종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죠. 네,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어쨌든 백성들도 이제 이 전쟁 이후의 평화가 바로 강감찬의 그 지도력과 그 승리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태평성에다가 다 강감찬 덕이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네. 네. 실제로 강감찬이 송나라에까지 그 유명세가 떨쳤다고 하는데. 예, 강감찬이 재상으로 있을 때 그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와서 강감찬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문곡성이 오래 보이지 않았더니 바로 여기에 계셨군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이 문곡성은 학문과 필력을 관장하는 별인데 강감찬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록에 보면 강감찬은 키도 작고 좀 뭔가 이렇게 외모는 좀 초라했다 그래요. 볼품이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눈빛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 인물이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송나라 사신이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강감찬 장군은 이 거란과의 전쟁 이후에도 현종 21년에 이제 문화시중으로 제수가 되네. 네. 근데 요거는 제가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때 나이가 83이에요. 83. 네, 아까 그 우리가 기지대첩을 승리했을 때가 72였는데 이걸 보면은 현종이 이제 강감찬의 그런 역량을 높이 사면서도 근데 왜 이렇게 좀 늦게 문화시중? 그러니까 제대로 쓰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약간 부담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 왜냐면 부담? 아니, 굉장히 전략적 사고에 능하고 네. 뭐 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가부 여부를 판단하고 네. 보조하는 역할이 제일 큰데 왕의 이제 자문 역할. 예. 아니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 기지대첩 이후에 이 사람이 단순한 무관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과거를 통과한 이제 문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지위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부총리급이라 할 수 있는 문화찬성사였단 말이죠. 네네. 평장사였단 말이죠. 평장사. 그러니까 한두 작업 올리면 한두 지급만 올리면 문화시중인데 이거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올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는 현종 건 9년에 그랬다가 예. 현종 21년에 시중으로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래서 말년에 이제 그때까지 계속 살아 이렇게 계시니까 말년에 그냥 그래도 그 돌아가신 이후에 묘비명에 쓸 수 있게 그냥 꼭 일을 준다는 의미보다도 그냥 네. 직함을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아, 예. 흥미로운 얘기네요. 어쨌든 그 문화시중이 되고 그 이듬해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마감해요. 굉장히 장수했죠 이 당시 예, 보면. 그야말로 이제 현종 시대와 함께 고려를 이끈 고려의 명장이자 재상이에요. 예, 이때 사관이 이제 그 강감찬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한 평이 진짜 멋있습니다. 하늘이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해 나라의 화란과 패망의 때를 대비해 낳은 사람이다. 이건 정말 최고의 정말 극찬이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네. 이 나라 백성을 위해. 제가 어디 강연 같은 거 갈 때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얘기를 할 때는 꼭 이 비슷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린 인물이 아닌가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미 이제 사관들이 강감찬에 대해서 그런 평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네요. 서희 왕교 강감찬으로 이어지는 거란과의 30년 전쟁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난을 이겨낸 현종의 정치편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